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의 뉴스 6월달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달에 있었던 최신 테크 뉴스들 한번 모아봤어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건 바로 호텔 청소하는 중국의 로봇입니다. 중국은 진짜 로봇들 잘 만들고 신기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방식이 바퀴 방식이고 상체가 위아래로 이동하는 다소 조금 기괴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더 실용적일지도 모르겠죠. 수건도 알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변기 각 부위마다 소를 바꿔 쓰면서 변기 청소를 하고 있어요. 내부용, 외부용, 그리고 시트 청소할 때는 또 시트를 내리고 다른 소를 이용하더라고요. 정말 깨끗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연 영상에서도. 자, 청소를 다 한 다음에 변기 커버 내리고 물 내리는 것까지 하는데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해 간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어메니티를 가져다 놓는 것까지 상체를 위아래로 옮기고 이동하면서 잘 해내더라고요. 자, 이 로봇은 중국의 스타트업인 제리스라는 곳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이게 배터리 지속 시간은 4시간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870만 원. 그렇게까지 아직 싸지는 않아요. 팬데믹 이후로 호텔 인력이 부족한데 로봇이 과연 그 인력 부족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자, 처음에는 호텔에서 데이터를 쌓고요. 나중에는 가정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이 너무 흥미로워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로봇 소식 중에선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이 피규어의 1시간 물류 택배 분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연속으로 저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저렇게 택배 바코드가 잘 찍히도록 뒤집어 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봉다리가 다 한 번에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적응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시간짜리 영상을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박스라든지 부드러운 비닐류도 잘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살짝 요약해 드리자면은 새로운 포장 유형에 적응하고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해요. 기존에는 5초가 걸렸는데 4.5초로 1초 정도가 단축이 됐다고 하고 라벨 스캔 방향 정확도가 기존의 70%에서 95%로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데모 훈련 데이터를 기존 10시간에서 60시간 6배로 늘렸더니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짧은 동영상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비전 메모리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사진으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안 보이면 다시 뒤집고 했었는데 아까 바코드가 이쪽에서 살짝 보였는데 그걸 기억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니까 효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규어의 발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월드 모델에 대한 개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메타사에서는 비제파2라는 월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해하고 예측하고 계획한다. 100만 시간 이상의 영상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다음에 나올 장면을 AI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거 다음엔 이 사람이 뭘 하겠구나. 그런 게 가능해지더라. 세상의 물리적 법칙을 학습을 시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로봇 학습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로봇이 최적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컵을 내려놓는 장면인데 정확도가 뻗는 거에서는 100%, 잡는 거는 45%, 올려서 내려놓는 거는 73%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100%는 아니라는 점. 자,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리적 세계 이해, 예측, 계획, 수행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사람이 라벨링을 직접 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관찰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무한으로 이제 데이터만 주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로봇이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 보는 물체를 조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챗GPT와 같은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언어 데이터를 학습을 했지만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AGI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월드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음성 모델인데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11랩스사의 11 V3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감정 표현이 엄청납니다. 들어보시죠. Hey Jessica, have you tried the new 11V3? I just got it. The clarity is amazing. I can actually do whispers now. Like this. Ooh, fancy. Check this out. I can do full Shakespeare now.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Nice. Though I'm more excited about the laugh upgrade. Listen to this. That's so much better than our old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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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ot chuckle. I know, right? And apparently we can do accents now too. 여러분들 접속하셔가지고 무료로 몇 번 체험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들어보시죠. 아니 AI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해? 이러면 사람인지 AI인지 아무도 모르겠어. 나 같은 성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 망했어. 자, 들어보시면은 일단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 한국인을 선택하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외국인을 선택하게 되면 마치 외국인이 한국어를 얘기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건 역시도 또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V3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감정 표현 기능을 여러분들 이용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의 고급 음성 모드 역시도 보다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자, 프롬프트로 어색한 생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면 진짜 어색하게 해주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Oh, happy birthday. I mean, you know, birthdays are cool, right? I hope you have a good one and, you know, enjoy cake and stuff. So, yeah, happy birthday. 진짜 어색하게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음성 모드가 업데이트 되면서 통번역 기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 이 언어 네가 앞으로 계속 통역해 라고 하면 알아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한 거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한국어와 일본어 통역해줘. 알겠어요. 지금부터 한국어와 일본어 통역을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추천하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ここでおすすめのメニューは何ですか? ここはイカの天ぷらが有名です. 여기는 오징어 템푸라가 유명합니다. 그것은 얼마인가요? これはおいくらですか? 1080円です. 1080엔입니다. 자, 어떤 언어가 들리면 그 말 끝나자마자 번역이 되니까 외국 여행 가시거나 비즈니스 상대하실 때 너무나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월 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달에 있었던 제일 큰 소식이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드디어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은 아예 로보택시용으로 따로 만든 2인승 사이버캡이 아니라 기존부터 판매하고 있던 모델 Y를 그대로 10대에서 20대가량 이용을 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앱을 이용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6월 22일부터 텍사스주 오스틴 도심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가격이 싸요. 모두에게 4.2달러, 6,000원 이하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테슬라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초대장이 보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동승을 하게 되는데 운전석이 아니라 이렇게 조수석에 타고 있는 모습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이 사진은 뭐냐면은 로보택시 런치 파티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사진이고요. 원격 오퍼레이터가 저렇게 지켜보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호출 후에 평균 2분 내로 접속을 해가지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자율주행의 성능이야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미국에서의 테슬라 FSD 기능과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지금 레딧에 각종 사소한 사고들 리스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어로 소개해드리자면은 일단 중앙선 침범, 도로 한가운데 멈춤, 주차된 경찰차나 나무 그림자를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인다든지 속도 제한 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주차장의 연석을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자, 몇 가지만 영상으로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테슬라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규 위반이죠. 물론 앞에 오는 차가 없으니까 이런 판단을 했겠지만 그래도 위험해 보입니다. 또 지금은 인플루언서가 시승을 끝내고 내리게 되는데 내리고 보니까 정차한 위치가 너무 엄한 거예요. 한복판에 저렇게. 그래서 차량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고 자, 다음은 테슬라가 주차를 하려다가 앞에 차가 와서 지금
안전관리요원이 급하게 급제동을 하는 모습까지. 자, 그러니까 안전관리요원이 없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될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웨이모 역시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비교하는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기술의 방식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AI가 파악해서 구동까지 다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제어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이고요. 웨이모는 라이더 센서, 카메라, 레이더, 고정밀 지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센서와 모듈들이 가져오는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운영 대수는 차이가 많이 나죠. 테슬라 로보택시는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 웨이모는 벌써 1,500대가량이 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운영 지역도 그래서 오스틴에 한정되어 있는 테슬라와 다르게 웨이모는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진출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안전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DS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과연 사람 없이도 완벽하게 로보택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웨이모는 갖가지 센서 그리고 고정밀 지도를 통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웨이모가 승자인가? 그게 아니라 확장성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테슬라는 전 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고 테슬라 차주들이 운전을 하면서 전 세계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을 시작하기만 하면은 기존에 있던 테슬라 차량으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하지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마다 차량 보내고 데이터 수집하고 고정밀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확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일단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이죠. 이미 판매되고 있는 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사이버캡 2인승으로도 이제 저렴하게 만들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차량에다가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데에만 우리 돈으로 1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우위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모의 안전성이냐 아니면 테슬라의 확장성이냐,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웨이모는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자. 테슬라는 전 세계 운영 중인 테슬라 차량에서 얻은 데이터로 지역 확장이 가능하지만 안전성 때문에 규제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드디어 로보택시 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과연 자율주행 산업의 승자는 누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네, 6월 달에 AI 산업 리더들이 인터뷰한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AGI라든지 미래 직업 변화에 대한 멘트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샘 알트만이 오픈 AI사의 팟캐스트 첫 게스트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AGI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5년 전 AGI의 정의로 제시됐던 기준을 사실 현재 모델들이 초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AGI가 도달했다고 느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지만 정의 자체는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의 기준도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의 기능, 옛날 기준으로 생각해보자면 AGI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초지능이라는 이야기를 오픈 AI사가 많이 하는데, 자, 초지능이란 뭐냐? 새로운 과학을 자율적으로 발견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과학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 흐름이 어떠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걸려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AI를 통한 새로운 발견, 연구자적 성향을 이 샘 알트만은 많이 강조를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밝히고 있는데 GPT-5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곧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샘 알트만이 가장 좋아하는 최신 챗GPT 기능은 아마도 메모리 기능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는 기능이요. 자, 그리고 에너지에 관해서는 핵분열과 핵융합 모두에 대해서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수준 품질의 웨어러블을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게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메모리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AI가 당신의 삶과 질문의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당신을 대신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AI가 회의에 참석하여 전체 회의 내용을 듣고 누구와 무엇을 공유할 수 있고 누구와 공유하면 안 되는지 당신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억 기능에 앞으로도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성향을 파악해서 도와주는 거. 그래서 영화 허를 목표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살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추천하겠다. 자, 그리고 회복력, 적응력, 창의성,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과 같은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샘 알트만은 이번 달에 블로그에 젠틀 싱귤레리티라는 블로그 글을 적었는데 내용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27년에는 현실 세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풍부한 지능, 에너지, 거버넌스가 있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1000년 전에 농부가 우리 직업을 보면은 가짜 직업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우리는 음식과 상상할 수 없는 사치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동이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기술이 맞고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생겨날지도 모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자, 2035년까지 고에너지 물리학을 해결해서 다음해에는 우주 식민지화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고대역폭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덕분에 플러그인 삶을 선택할지도. 생각만으로 이제 컴퓨터 가상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가상의 생활, 메타버스 생활을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의 CEO 슌다르 피차이가 렉스 프리드먼이라는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AGI 얘기가 나와요. 자, 재밌습니다. 우리는 AGI가 아니라 AJI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Artificial Jagged Intelligence. 제그드가 이제 들쭉날쭉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AGI에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터무니없는 오류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멀었다라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2030년이 되면은 극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 5년 뒤에요. 하지만 AGI 달성에 2030년보다는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빨리 발전하고 유능해져서 한계가 어디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독특한 점은 스스로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창조 자체를 극적으로 가속화할 것입니다. 물건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스스로 개선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은 우리가 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얼마나 발전할지 모른다라는 거. 자, 직업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 대부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코딩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래서 샘 알트만과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창조할 것. 그래서 결국 미래는 창업과 연구가 크리에이터 정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은 지금이 최악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AI가 바둑을 둘 수 있지만 사람 간의 대결만큼 흥미롭지는 않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젊은 세대들에 대한 조언은 이렇게 합니다.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진심으로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하라.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자기 발견의 과정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하던 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알파고의 아버지이자 구글 딥마인드사를 이끌고 있는 데미스 하사비스에 대한 인터뷰도 와이어드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자, AGI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AGI를 갖게 될 확률이 절반.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자, 현재는 추론, 계획, 기억이 약하고 답변의 일관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국제 올림피아드 문제를 잘 풀다가도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쩔쩔 매기도 한다. 일관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AGI가 등장해도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 데는 10년이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업에 관해서는 아주 재미난 얘기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는 직업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자, 그리고 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나를 수 있다. 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돕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초능력을 줄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AI를 잘 활용하는 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AI가 앞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 대체될 수 있지만 간호는 AI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조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이런 AI 도구를 더욱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샘 알트만과 똑같은 얘기죠. AI 원리를 알기 위해서 스템 분야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런 것들, 이과 계열이요. 자, 그래야 자신의 성향에 맞게 모델을 수정하고 변형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AGI에 대한 계획과 직업,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과연 이들의 계획이 미래의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개척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딱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드맵이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살펴보시자면은 일단 내년 2026년에는 화성 도달 가능성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로켓 쏠 것이라는 거예요, 우주선. 그리고 28년에서 29년에는 초기 인프라를 착륙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륙 지대도 준비하고. 그리고 30년에서 31년에는 드디어 도로라든지 거주지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33년에는 지구로부터의 자립성을 향상할 것이다. 와, 이때만 되더라도 착륙 선수가 연간 500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스타쉽 우주선도 로켓과 마찬가지로 발사 자리에 저렇게 젓가락 같은 팔을 이용해서 착륙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2, 3개월 내에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화성으로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6개월 주기로 화성에 출발할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말 11월에서 12월에 발사 목표이고요. 성공 확률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도착은 이제 1년이 걸려서 27년이면 도착한다고 하고 이걸 성공하기 위한 선제 조건이 있는데 재급유 기술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게 되면은 가능할 것이다. 자, 화성, 달 등 먼 목적지로 나가기 전에 지구 궤도에서 연료 및 산소를 재보급받는 거예요. 전체 전송 질량의 약 80%는 산소, 20%는 연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옵티머스 로봇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이 개척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앞으로 500대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생산량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략 2, 3주마다 한 대의 우주선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연간 1000대의 우주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3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의 도시를 이렇게 개척을 할 것이다. 매일 지구에서 여러 발사장에서 10회씩 발사를 시키고 1회 발사당 200톤 이상을 실어서 날른다고 합니다. 화성의 생활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또 그 이야기도 해요. 미래 지구 인류의 다행성 종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3차 대전, 운석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 화성에서는 정치,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류가 화성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영구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또 통신도 중요하겠죠. 스타링크 버전의 마스 링크를 사용해서 화성에서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래요. 빛의 속도로 통신 전송 시에는 편도 소요 시간이 3분에서 22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성 전에 이렇게 화성으로 가는 중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달의 문 베이스 알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지를 만들어서 우주 실험도 하고 연습장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화성 개척이 가져올 미래 변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인류가 다행성 인종이 된다.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겠고요. 그와 관련된 기술이 지구에 어떻게 쓰일지가 저 살아생전에는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6월달에 있었던 흥미로운 국제사회 미래 변화 뉴스들을 모아봤어요. 자,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거도 중요한데 취리는 자전거 전용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터널로 자전거가 내려가고 있어요. 저런 거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자전거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교차로인 것이죠. 입구도 그러니까 여러 곳인 거예요. 출구라든지 입구 같은 것들도 따로따로 되어 있고 위에 조명도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은 느낌이고 굉장히 저도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터널인 것 같습니다. 자, 출구, 입구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요.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저렇게 끝에 터널 끝이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취리의 주요 철도역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및 소형 전기 차량 전용 터널이라고 하고요. 보행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시속 20km 이하의 속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돈이 우리 돈으로 642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다고 하고 1240대의 수용 가능한 주차장, 그리고 CCTV, LED 조명, 예술적인 디자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고속도로 계획을 자전거 중심 인프라로 전환했으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프로젝트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자, 도심의 혼잡 완화 및 자전거 친화적 도시로서의 전환을 촉진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앞으로 벌금이 21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서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자, 이게 7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해변, 공원, 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21만 원. 근데 카페와 바 등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전자담배도 제외가 된다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유럽연합 전역에서 반려동물 파는 그 펫샵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EU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마련이 추진이 되는 거는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자, 16일 개, 고양이 복지 및 추적 법안 초안이 가결이 되었고 앞으로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왜 하냐? 불법적 반려동물 거래 금지, 사육 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이고요. 자, 그리고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자,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동물을 비좁게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서는 안 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 등 번식 사육과 관련 규정도 포함이 됐다고 해요.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EU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남의 일 같지 않은 소식이에요. 가디언지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한 세기 만에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자, 살펴보시면은 작년에 한 해 동안 68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전년 대비 5.7%가 줄어든 것이고 1899년 통계 시작 이래로 최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이 나라도 심각한 거예요. 자, 2024년 합계 출생률은 1.15명. 우리나라보단 그래도 낫죠. 그래도 전년 그 전해보다는 또 떨어진 것이라고 하고 혼인 건수는 근데 2년 만에 반등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도 코로나 때 미뤘던 결혼을 하게 되면서 늘어나지 않았나. 그래도 70년대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라고 해요. 자, 17살에서 19살에게 물어봤더니 결혼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6.5%? 이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인구가 현재 1억 2,400만 명인데 2070년에는 8,7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고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 고교 무상교육,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급여 100%를 지급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세계 경제 포럼의 보고서인데요. 세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진전을 이루다. 2025년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 주요 결과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성격차의 68.8%가 해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 세계 성평등 달성까지는 1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조사해 봤을 때는 132년이 걸릴 것 같았는데 11년 정도가 단축이 됐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이게 100에 가까워질수록 완전 평등이 되는 건데, 교육과 건강에 있어서는 거의 뭐 완전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경제 참여, 이거 안 좋아요. 근데 정치적 권한은 너무나 성평등이 떨어져 있다. 자, 성평등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딘가?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그래서 상위의 3개 국가는 모두 북유럽 국가이고요. 영국이 갑자기 14위에서 4위로 올랐는데 여성 정치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서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상위 10개국 중에서 8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성평등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57년, 유럽 같은 경우에도 76년이 걸리는데, 아시아 지역들은 뭐 200년, 100년 넘게 걸려가지고 아시아 지역들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자, 주요 내용 정리해 보자면은, 여성은 여전히 저임금, 돌봄 중심의 산업에 편중이 되어 있고, 고등교육 여성 비율이 높지만 고위 관리자 비중은 29.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고소득 국가보다는 중저소득국의 상대적 진전폭이 큰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남녀차별이 많았으니까. 법적 성평등 제도는 있더라도 실행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경력 중단 가능성이 55.2% 더 높고 중단 기간도 길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월 달에 있었던 세계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과연 세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오늘 보여드린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2025년 6월 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또 7월 달 뉴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